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20대 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막판 승부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어퍼컷부터 부스터슛 퍼포먼스까지 표심을 흔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두 후보의 유세 스타일을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이 호남 표심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복귀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퍼즐을 맞출지 아니면 완주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신천지 유착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본인 자택의 옆집을 비선 캠프나 경호원 숙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퍼포먼스부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난 15일부터 공식 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정장을 입고 이렇게 연단에 들어선 모습을 많이 봤는데 호남에서는 또 당색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뿐만이 아니라 다른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퍼포먼스가 이전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어떤 모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때까지 졌던 한을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짝 가는 거 확 한번 차불겠습니다. 얘가 골인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골인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십시오. 예,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격파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자리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격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을 겁니다. 오늘 수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송사 중에서는 저희가 오늘 제일 먼저 공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자, 이전까지는요, 구자웅 차장 여쭤보면 이전까지는 좀 이런 진중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장을 입고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당색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나오더니 발차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태권도복을 입고 격파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이제 3D 업종이 돼가는 것 같아요. 3D 업종이군요. 네. 뭐 말과 행동,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뭔가 이제 이벤트가 필요한데, 네.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을 알아들으려면 이제 이성의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충분한 좀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짤막한 5초, 10초, 15초 이런 짤막한 시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격파, 발차기 아니면 어퍼컷 같은 퍼포먼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은 저런 이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이 후보가 코로나19를 빨리 이 격파, 그러니까 저 송판을 격파하듯이 코로나19를 없애주겠구나. 또는 뭔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그 어려운 경제를 좀 돌파해내겠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행동이 가미된 이 퍼포먼스 유세가 상당히 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두 가지 격파하는 모습, 또 발차기 하는 모습도 봤는데 특히 이 발차기 하는 유세 퍼포먼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부스터 슛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이거 좀 미리 준비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고요. 예. 부스터 샷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부스터 샷.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킥아웃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네. 또 설명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차는 내용은 바이러스를 차서
사실상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겠다 뭐 네. 이런 거를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각인을 시키고자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게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에서 좀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윤석열 후보가 거의 뭐 TK 지역에서 40회를 어퍼컷을 연달아서 했다는 계속 거예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흥에 겨워가지고 막 하는데 그들을 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로 보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밀리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작용으로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저는 궁금한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격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딱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이제 끝낸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은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 그게 뭐 이 예컨대 이제 뭐 보복을 하는 것이다 뭐다 막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도 좀 설명을 좀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 뜻밖의 반응 아마 저번 주에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허경영 후보가 나왔습니다.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허경영 후보 얘기를 좀 했어요. 이 허경영 후보의 무궁화 발차기, 허경영, 이재명 두 사람의 단일화 각이 아니겠느냐. 또 저희가 허경영 후보의 이 페이스북도 준비를 했죠. 날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광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허경영 후보가 저 발차기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맨날 허경영 후보 하면 공중부양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굉장히 유명한 발차기인데 당 거기에 그래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못 보고 공중부양을 하시는 분이다. 뭐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을 단일화의 각이다. 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좋다고 봐요. 누구든 더 같이 단일화하면 힘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그냥 영선의 그냥 뭐 이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비아냥 조롱 섞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대표로서의 그 격과는 안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앞서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어퍼컷 세레머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보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의 어퍼컷 세리머니 한번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 이 세레머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냐면요. 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한 방 먹이겠다는 뜻 아니겠나.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다 이겼다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다 해석을 각각 다르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장님 이런 목소리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독하는 능력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독이다. 네, 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저도 사실은 네. 제가 유세 현장에 따라가 보지를 못해서 요즘은 뭐 여쭤봤어요. 이제 같이 가는 분들한테 네. 오퍼컷 세리머니 왜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저희도 그랬더니 지역마다 가면 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대요. 저기 모이신 분들이 요새 날씨도 추웠잖아요. 네. 날씨도 춥고 뭐 상주 이런 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쪽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더 추워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거기 모이신 분들이 막 1만 명 모여 있고 그런데 막 어퍼컷 해달라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아니 왜 딴 데선 해주시고 우리한테 와서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서운해하시니까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군요. 네, 네. 이제 부산에서 처음 시작하신 거는 이제 후보가 이제 부산이 또 야구의 도시잖아요. 근데 후보가 그렇죠. 중앙고를 나와서 네. 야구를 좋아하셔요. 본인이 그러신다면서요. 잘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좋아하셔서 이제 야구 이렇게 응원 같은 거 가시면 저렇게 이제 뭐 홈런이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저런 걸 하셨대요. 근데 아마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신화를 썼을 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걸 보고 응원할 때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젊은 분들은 히딩크 감독의 신화를 연상하면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좋아하시고 유세 현장에 모이신 분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는 약간 갸웃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그 지역에 가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죠. 추운데 거기까지 나와주신 네. 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후보는 해드려야 되고 저거는 응원 단장의 의미입니다. 네. 응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결코 이
여권에서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뭐 얘기가 나왔던 건 맞습니다. 뭐 정치인으로서 조금 예. 가벼워 보이는 모습 아니냐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퍼컷 그 퍼포먼스 왜 안 내주느냐 밈처럼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어퍼컷 관련해서요. 이 야당의 지지자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각 이 지역에 있는 네. 이 특산물을 가지고 이 포즈를 하면서 이 원주면 하나 둘 셋 넷 버섯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호응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후보가 한 행동 하나가 저렇게 이 새로운 패러디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저건 이제 선순환이 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 유세 현장에 모인 분들은 대부분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후보가 어떤 이제 세리머니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또 열광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이 퍼져 나가면서 지지세가 확산이 되는 건데 저런 어퍼컷 세리머니가 새로운 어떤 물건과 결합해서 이 패러디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이제 상술이 녹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윤석열 어퍼컷이 대중들에게 좀 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네. 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그 패러디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두 후보 간의 어떤 퍼포먼스 대결도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 유세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냐, 벗고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합의일지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벗고 유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저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벗고 한다라고 해요. 이 송영길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관련한 설명을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없이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실외에서 2m 이상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역 당국의 지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방역 당국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했잖아요. 왜 네. 마스크를 벗느냐.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효과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습니까? 네. 사실은 안 쓰는 것이 훨씬 더 각인 효과가 크죠. 표정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내믹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벗고는 싶은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실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m가 안 됐을 때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혹들 뭐 문제 제기들 많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퍼포먼스가 또 와일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이런 어떤 오해 뭐 이런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것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마스크를 벗는데 조건 하나 있죠. 주변에 2m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간격을 유지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간격을 유지하고 지금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단장님 뭐 2m 다 네. 지켜졌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훨씬 이제 선거운동 기간도 좀 저희보다 더 실질적으로 길었고요. 10월 10일 날 후보로 선출됐는데 저희는 11월 5일로 선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세도 훨씬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유세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 이제 실외에서 유세를 할 경우에 지침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방역 당국도 실외 집회나 유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신 접종자만 참가하게 돼 있고 또 뭐 50인 이상은 안 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누구나 봐도 뭐 어느 쪽이나 다 50인 이상 모여요, 솔직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은 방역 당국에서 네. 안 하고 있는 게 선거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네. 저희도 그래서 후보가 저렇게 연단해서 하는 경우에 저기 이런 이 막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m 이상 접근
띄워놓거든요. 청중들하고는 기본적으로 한 5m 이상 떨어져 있어요, 항상.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운동원들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 2m 거리를 네.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저희 막 비난하더니 어퍼컷 세리머니 비난하고 마스크 비난하시더니 그리고 SNS 단문 메시지도 엄청 비난하시더니 그게 저희가 그래서 약간 이게 저희도 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나 이게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달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재명 후보가 다 따라하시는 거 보고 이게 저희가 잘 먼저 시작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하나씩 따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사람 이렇게 막 뭔가 동조화하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AI 이 가상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보고 디지털 독재다 하실 때는 언제고 그새 따라 하십니까? AI 재밍은 내로남불로 만든 모순덩어리네요. 제가 저 국민의힘에서 저거 이제 관여했던 관계자한테 여쭤보니까 처음 만들 때는 저거는 아마 여권에서는 못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만들었더라고요. 저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웅 기자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동조화 현상 비슷하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점 효과는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좀 누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윤석열이 좀 호응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전에 후보는 약간 도리도리 윤석열이라는 약간 조롱 섞인 그 비판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AI 윤석열이 나오면서 도리도리가 싹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AI가 고쳐진 이후에 실제 후보도 많이 좀 개선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윤석열이 실제 대선 후보 윤석열의 어떤 그 나쁜 점을 고쳤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만큼 AI 윤석열은 좀 선점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선거운동 초반에. 네. 그런데 그걸 비판하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AI 이재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AI 윤석열이 대선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왜 AI 이재명을 내놨냐면요. 본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전국 지역 맞춤형 공약을 얼마든지 그렇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대선 선거운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뭐 따라한다라는 어떤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선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에서는 분신술도 도움이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워낙 단기간에 이 승패가 갈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남을 따라한다라는 비판을 의식하는 그렇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표에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렇죠.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면 뭐 발차기 아니라 어퍼컷도 아마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서로 좋은 점은 서로 모방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유세 발언만큼은 두 후보가 이렇게 거칠어져도 되나 싶은데 상당히 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익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익 봤잖아요. 집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 한 개면 이게 녹음에 나와 있는데. 자,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만만치 않게 거셉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네, 함께 들었는데 일단 이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뭐 선을 넘어도 너무 선을 넘었다라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선거 전략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의 그 쓰는 단어들을 보면 네. 굉장히 증오의 단어 그리고 경멸의 단어들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증오의 단어 같은 경우는 뭐 히틀러다, 파시스트다 뭐 이런 것들이고 꼬라지
뭐 제3류 인사들이 뭐 나라를 망친다. 뭐 이거는 경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서 뭔가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이 자신의 어떤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선거 전략을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몇 번은 먹힐 수가 있습니다. 네. 감정이라는 것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뽑아야 되는 이 후보는 향후 5년을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분이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 증오와 경멸의 단어로만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 거의 모든 것이 비판이에요. 현 정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이런 것들로 일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그거를 듣고 싶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주에서는 실적으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네, 사실 앞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친 발언을 한 건 마찬가지로 좀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유권자라도. 이게 뭐 죽어라는 표현 같은 건 뭐 녹취록을 가져와서 따와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도 굉장히 요즘 특히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 사용이 굉장히 좋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은 뭐 죽어 이런 말을 그 본인이 하는 것도 녹취록에서 갖고 와서 한다고 해도 그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뭐 증오와 분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보다 누구는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증오일 수 있는 게 있나요? 이분이 끝판왕이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 유세 현장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걸 따라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이 이렇게 네거티브만 막 올인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뻔해요. 무속, 주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렇게까지 네거티브 하는 걸 처음 본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도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국민들 눈높이도 알 텐데 할 게 하다 없으니까 저렇게까지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통령에게 뭐 그런 그 히틀러나 파시스트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우리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청와대 발표문에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부정부패가 남아있으니까 청산하는 거 윤석열 검찰총장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하시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정부패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네. 저번처럼 저번에도 청와대에서 오해하시고 그런 말씀하셨다가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자는 거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자고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사과하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해가 풀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가 내가 가진 카드 하나면 윤이 죽어 뭐 이 얘기는 사실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김만배 씨가 한 얘기를 이제 다시 되뇌이는 겁니다. 근데 왜 되뇌이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대장동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그분이 돼야 되느냐? 지금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밝혔어요. 지금까지 야당은 줄기차게 그분이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분은 현직 대법원 판사라는 거 아닙니까? 실명은 언급을 하지 않았죠. 예,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규명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그분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대장동과의 어떤 관련성을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홍대에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하고요.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하면서 양당을 비판하고 또 특히 요즘에 보면 이재명 후보를 유독 비판하는 것 같아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이제 군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네. 강한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발현하려고 하는 선거운동 전략상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입이 자꾸 거칠어지는 이유는 각 후보들이 또는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 이슈 중에 아주 국민 전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대형 이슈가 좀 없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과거 시간을 거슬러서 5년 전으로 아니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경제 민주화 이슈를 그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뭐 4대 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반도 대운하라는 국토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그렇죠. 지역 균형 네. 발전이라는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것이 옳냐 그러냐 이걸 가지고 후보들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대형 이슈를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쁘다, 상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네거티브류의 이 선거운동으로 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입이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후보별로 일정 종합해서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 오갈지는 주목해서 지켜보시죠. 여론조사 보시죠. 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민주당이 반대해 왔죠.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런 복합 쇼핑몰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문화와 쇼핑을 누리면은 광주의 민주화 투쟁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복합 쇼핑몰 정도가 호남의 민심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시작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얘기한 호남 공약, 그 광주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전체적인 판세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판세 보여주시죠.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1% 그리고 34%, 4%, 11%.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또 MBS에서 준비한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40, 31, 8, 2 이렇게 저희가 숫자만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대선 중이고요. 아직 17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저 판으로만 봤을 때는요, 김광욱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아직 그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이 윤석열 후보는 40%대를 지금 어떤 고지를 선점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추세를 보면 이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지지율 추세를 보고 자, 지지율은 파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재명의 어떤 샤이 이재명, 숨은 이재명 표를 있다고 확신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그 전주를 봐야 된다. 전주를 봐야 된다. 그 전주는 지금 40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넘어서지 전주는 않는 것 35대 35였거든요. 네. 그러면 동률이었어요. 딱 일주일 만에 9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런 급속한 변화는 거의 이례적입니다. 이건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타격을 주는 변화를 급속한 변화를 만들었다. 뭐 그런 것이 지금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뭐 저는 이 부분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재난지원금도 지원 못하고 있어요. 지급도 못하고 거기다가 영업시간은 계속 9시로 그냥 막혀 있고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뭐 영업도 못하고 지원금도 안 나오고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누구한테 쌓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집권당 후보한테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효과가 일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의 어떤 성찰적 그런 태도로서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이제 뭐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지금 뭐 이거를 새벽에 네. 재난지원금을 16조, 17조를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뭐 21일 내일이죠.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인 실천력 이런 것이 담보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아마 14조. 아니요, 추가한다고 얘기를 한 거.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권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얘기를 들었고 야권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인물론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중도 이런 표심들, 부동층의 표심도 막판에는 이재명 후보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그 발표된 여론조사들이 그 본선 결과에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날 그쯤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나 오차 범위 밖이나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세를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갤럽이 오늘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34 이재명 후보가 34고 윤석열 후보가 41인데요.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한 윤석열 후보가 5주째 상승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라는 건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차 범위 내냐, 오차 범위 밖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지지가 사실 저희가 뭐 여론조사나 통계를 쭉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고 나서는 지지를 바꾸는 경우가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이제 17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17일 남았다고 생각 안 하고 저희는 한 170년 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보셨던 35%는 저희 제작진이 긴급하게 찾아서 김관욱 교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송출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합적인 여론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또 하나 좀 주의 집중해서 봐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호남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이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했는데 취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밀어줬는데 계속해서 지금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 것 아니냐, 호남 홀대론을 자극하는 그런 공약을 내놨어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죠.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명품 시계 차면 부자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역 비하 논란이 됐고요. 이게 차장님. 그리고 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더 큰 쇼핑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실이 맞느냐 이런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민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 지역의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좀 정확히 캐치를 해서 선거 운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유권자들이 이 시대 조류에 맞는 복합 쇼핑몰이 우리 고향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이 선거 운동에 활용을 한 건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적절치 못한 비유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어떤 이 주장 이제 이런 것이 가미가 되면서 오히려 이 역효과를 낸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이 한 선거 운동을 깎아내리려다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후보, 자신의 어떤 이 지지율을 좀 깎아먹는 이런 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그 복합 쇼핑몰 파동은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2주, 3주 본선에 가까워질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굳어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거나 어떤 감소하는지 이걸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이 본선 당락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주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세 도중에요. 이 전남대학교 재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광주 정신과 이 복합 쇼핑몰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청년으로서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없는 게 진짜 광주 정신인지 후보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다 조정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갈등을 이용해서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이런 행위,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당장님, 제가 보기에는 즉답은 피한 것 같습니다. 예,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2017년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요,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반대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6일 날 후보가 광주 유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민주당 선대위 반응이 어땠냐면 광주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쇼핑몰 유치하는 게 무슨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남대 재학생이 이재명 후보한테 그걸 묻는 거죠. 광주 정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시민들 비하 발언도 있고 한데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뭐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작년 7월에 무등일보에서 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니 있으면 왜 여론조사를 하겠어요. 지역신문이. 네. 광주 시민들 한 800여 명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8%가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중에 30대의 77.4%가 적극 찬성했고요. 20대는 72.3%가 찬성을 했고요. 지금 이 발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랑 맘카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 대전이나 울산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 복합 쇼핑몰은 그게 대전에만 있고 세종에만 있어서 광주 시민들이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사오신데 물건을 사러 거기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신문도 열심히 좀 읽어보시고요. 선대위에서 이런 거를 좀 지역 주민들의 발언도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보고 계시고요. 요거에 대한 반론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쇼핑몰이 공약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좀 뭔가 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있다고 광주시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쇼핑몰을 도입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안 주고 도입할 수 있느냐의 그 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은 지금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선호하는 분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은 나를 안 뽑아도 지금 쇼핑몰 원하는 사람 나 뽑지 않겠냐. 뭐 이게 이제 윤 후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효과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쇼핑몰 하나로 표를 달라? 이거는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의 어떤 투표 행위에 있어서 전반적인 거, 진짜로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후보를 평가할지 이 쇼핑몰 하나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쇼핑몰의 허가권은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공약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는 더 근본적인 거는 이런 어떤 태도들을 갖고서 이 대선에 이 접하는 것들 계속해서 뭔가 갈라치기 하는 이런 부분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그러면 이 쇼핑몰 하나로서 네. 나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나한테 판단하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쇼핑몰 공약을 할 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갈라치기 생각을 하고 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광주 이 쇼핑몰과 광주 정신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여권에서 저는 광주 정신이라는 것과 네. 쇼핑몰을 연동시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그건 뭐 네.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삶이 있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대형 쇼핑몰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런 어떤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아는 거죠. 우리가 여론조사
2017년에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지금 파고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우리를 결국엔 쇼핑몰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여론조사는 2017년이 아니라 작년 2021년 7월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동탄에 테마파크 만든다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한테 감사합니다 편지도 주셨거든요. 뭐 그러면 그거는 상생하고 상관없고 자영업자는 생각 안 하고 그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영업자들이 그 쇼핑몰 복합 쇼핑몰 주변에 자영업자들의 그 이득을 얻는 거,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했을 때요. 오히려 쇼핑몰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의 이익이 더 올라간다는 게 한 62.3%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공약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광주에 대해서 명확한 공약이 없습니다. 2017년에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선 경선 후보 때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반대하셨거든요. 뭐 그때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인허가권 갖고 있다는 거 몰라서 반대하셨나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에 네. 대해서 반대나 그 찬성의 입장을 다 밝히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저희 예산도 얘기를 아까 하셔서 제가 조금 짚자면 14조를 통과했는데 저희는 46조 정도로 규모를 늘리자고 했는데요. 14조 정말 저렇게 4분 만에 통과시키려면요. 진작에 저번에 1월에 통과시키시죠. 35조라고 계속 네. 늘리자고 하시더니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전혀 못 보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장님, 이재명 네. 후보는 말씀만 하실 뿐이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호남 민심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홍윤아 거 준비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준비를 좀 네. 했습니다. 이제 앞서 발표된 호남 민심 관련한 여론조사들을 지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69에서 68이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6%에서 18%가 됐습니다. 또 리서치뷰 다른 자체 조사 결과를 또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56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가 33으로 나왔습니다. 구자홍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이 결과에 보고 나서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지율 33%나 찍었다.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겠다라면서 기대감을 보였어요. 지금은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본 선거에서까지 호남 민심이 윤석열 후보한테 이 정도 지지를 보내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출렁이는 민심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네.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출렁이다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은 투표일에 투표장에 가신 유권자들이 이제 최종 선택, 최종 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 그 자료, 참고 네. 이 결과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조사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그렇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선할 때 두 자릿수 득표를 했거든요. 네. 과연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당선을 가르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네. 전통적인 지지 성향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갔을 호남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은 한 표가 아니라 두 표 효과거든요. 네. 남에게 갈 표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두 표 득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남 득표율은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광주 쇼핑몰 뭐 이게 얘기가 나와서 네. 저도 네.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건 사실 시장이나 구청장 선거 때 이슈가 될 만한 이슈거든요. 그만큼 이번 대선이 굉장히 지역적이다. 네. 아니 쇼핑몰 하나 만들어진다고 광주 이 전남에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지역 발전 계획이 이재명 후보도 준비가 덜 돼 있고 윤석열 후보도 덜 돼 있다라는 한 반증이 저런 이 복합 쇼핑몰 논쟁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큰 의제가 없다.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다니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야에선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다시 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땀 흘린 만큼 인정받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자, 안 후보가 이 대선에서의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응답을 하고 있지 않죠. 뭔가 압박에 들어간 것 아니냐, 안 후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불씨 그래도 여전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 후보 다릅니다.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층 이 볼 때 어느 후보에게 단일화 후보를 밀어줄 것이냐 지금 결과가 다릅니다. 전체라고 보면 42.4대 45.3으로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는 83.4.3으로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두 후보 모두 야권 단일화 후보를 이루면요, 이 이재명 후보보다 유리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봐야 할 것은 아마 이 단일화에 부정적이었던 이준석 대표의 이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건을 달았지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당명 빼놓고는 다 무엇이든지 협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단일화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사퇴나 이후의 네. 지지 선언 이 정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려면은 예. 지금 시점이 한참 지났고요. 단일화 문제가 선거에 종민임에 등장하는 것은 선거 흐름을 깨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고장훈 차장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안 후보가 지금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동정부, 안 후보 사퇴 후 경기지사 출마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방송사들의 연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영회 아예 하지 않았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갈까요? 근데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은 국민 경선,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통 큰 결단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이 국민의당 사이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보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후보자 간 이 합동 토론 정도는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없이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단일화 이외에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국민 경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이 시간상 물 건너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17일 앞둔 여론하고요. 정말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된 단일화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신천지가 보길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재명 후보가 이 신천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꺼내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말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어차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신천지 많다면서요. 여러분, 정치에는 금기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종교단체하고 부딪히지 말랍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교 집단의 규모가 되면은 절대 정치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 금기를 깼습니다, 여러분. 자,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 신천지가 이 윤 후보를 직접적으로 조직적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얘기 들어보시죠.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과 주술에 의존하고 사이비 집단을 의식해서 오판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악의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아마 지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신천지 내에서도 진짜 쓰는 표시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승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당을 위해서 뛰고 계시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했던 이 L자 모양의 이 손가락 모양을 캡처를 해서 지금 올렸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장님? 근데 저는 진짜 여당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어떻게 저런 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라는 게 이 L자 손모양. 그래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도 나오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많이 하시네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인가요? 그리고 그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했었죠. 무속 주술. 근데 저는 김진표 의원님이 저런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 무속인들 임명장 준 사람들 임명장 확인되는 거 누굽니까?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무속 얘기를 하시고 주술? 아 주술에 저희가 오살 의식이 있다는 거 이번에 공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상임위원장이신 분이 임명장도 다 올려놓고 2월 3일 날로 임명장 받았다고 그분이 뭐 오살 의식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당선 108배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것도 그런 논란이 하시더라고요. 있었죠. 네. 그 사진을 다 올려놓으셔서 물증이 있잖아요. 물증이 있는 걸 보면 저분들이 무속 주술이신 것 같은데 왜 근거 없이 어떤 근거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저런 주장을 하시나 저런 분들이 지금까지 뭐 다수석을 갖고 그다음 정부로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해 오셨나 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네, 계기였습니다. 단장님은 지금 너무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모양인지. 근데 지금 보면 연설을 할 때 자꾸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곧 연동성이 있다. 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신천지 문제에 이제 이 천착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뭐 최근에 2명이죠. 신천지 전 간부가 일종의 이제 양심 고백을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게는 수만 명을 입당을 시켰다라고 양심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엄청난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수의 일간지에서 건진법사의 말을 듣고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뭐 얘기가 일간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세계일보하고 조선일보를 고발을 해야죠. 지금 그 부분에서 고발하셨나요? 예, 저희 설명드릴게 말씀하신 건 세계일보는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 그 조치했고요. 조선일보 보도는 오해하신 건데 그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말을 듣고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다라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광주 공동선대위원장 하던 분이 신천지 이력이 드러나서 사퇴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랬다고 신천지 책임져라. 당신 신천지랑 관련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0만 당원이 갑자기 투입된 게 이낙연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찍었던 사람 신천지인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그 민주당은 당원이 그렇게 신천지 당원들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갖고 얘기하시면 근거 없이 얘기하시면 끝이고요. 끝이 안 나고요.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진법사 얘기하고 신천지 얘기하시면서 신천지를 봐줬다, 이만희 교주를 봐줬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압수수색은 KBS 보도 같은 걸 보더라도 방역 당국의 협조에 따라서 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방역 당국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드를 갖고 와서 포렌식을 해서 명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명확한 게 이만희 교주 구속을 누가 시켰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때 구속시켜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 교주들이 우리 교주 구속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네, 지금 뭐 저희는 채널A인데 여러 가지 일간지와 방송사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 채널A 앵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짧게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주체는 사실 윤석열 후보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신천지 간부가 지금 이 양심 고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도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 신천지 관련해서 또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과 신천지 유착 의혹을 언급하다가 이제 민주당 3차 경선 당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자웅 차장님. 네. 그러니까 3차 경선은 사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은 득표를 했던 그 경선인데 이런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더라고요. 당원이라면 해당 행위다, 뭐 사과도 요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갈등 요소인 신천지가 이 민주당 내부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다 네. 보니까 네. 이건 이제 결국 자중질환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신천지는 소수지만 훨씬 더 많은 어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의 어떤 지지세를 확보하는데 신천지와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각 캠프에서는 이걸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도 이 김어준 씨의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라면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신천지와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가당착하게 빠지는 네. 이런 모순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윤영찬 의원은 그것을 뭐 사실도 아닌 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대선 국면에 신천지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김어준 씨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유세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좀 중간에 나왔지만요. 이 유세 활동을 하다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하네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유전자는 민주당한테만 있고 설마 국민의힘이 여기 온 건 아니겠지요? 자, 지금부터 이재명 말하십시오. 이재명. 네. 모두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말만 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노래가 들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왜 저럴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뭐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원팀이 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런 어떤 비판하는 목소리를 네. 저런 형식으로 좀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자영 전원께서는? 일단 화면에 비친 것만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팀이 뭐 됐다라면 굉장히 매끄럽게 이 지지 유세가 되고 후보가 등장해서 이 분위기를 좀 고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을 먹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설하고 있는 도중에 자꾸 음악이 개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한다든지 물론 저는 음모론보다는 사실 이제 처음 진행을 해보는 그러니까 당시 현장을 연출했던 사람의 이 실수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다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과연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지지세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낙연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만약에 저 장면을 본다라면 굉장히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세련되지 못한 진행이
결국 내부의 어떤 지지세를 결집시키는데도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따로 문제 삼지 않았다, 진행상의 오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이었다는 거죠. 네, 이번 순서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슈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집으로 가자가 유행이라는데 이번에는 옆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옆집이냐?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옆집 얘기입니다. 이 야권에서는요, 이 옆집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텐데요. 목소리부터 보고 가시죠. 이런 조각들을 맞춰보면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에서는 서로 이 옆집을 두고 치고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성남 분당 아파트 옆집이 이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합숙소로 이용됐다는 이 의혹이 이게 사실은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위한 이에서 이게 합숙소를 마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장님은 이 야권의 입장은 지금 계속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이현욱 사장이라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갑자기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이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이 옆집을 그 합숙소로 얻는데요. 이 사람이 사장이 되고 나서 원래 30여 곳이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가 133개로 늘어나고요. 직원도 150명 이상이 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숙소가 늘어나고 직원이 충원된 것도 이상하고 그중에 성남의 합숙소는 저거 하나거든요. 그걸 하필이면 98년부터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던 바로 옆집에 얻었는지도 이상하다. 그리고 전용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내규에 전용 면적이라든가 기준이 있거든요. 합숙소에 대한 그런 기준을 어기고 성남에 딱 하나 도지사 집 옆집에 얻은 게 왜 그러냐라고 저희는 이 부분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5분 후에 주겠다 이러더니 그 말한 사람이 지금 휴가를 가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를 해서 의혹을 해소하면 이 논란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자료를 알겠습니다. 제출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현욱 전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사실 이현욱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 옆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 보도 보고 알았다 이런 건데요. 어이없는 끼워맞추기 억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사전선거 운동 예컨대 뭐 지금 공약을 거기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이냐면 예컨대 지금 주택공사에서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약을 만들면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외교, 안보, 통일, 뭐 경제, 무역. 자, 주택은 딱 주택 하나예요. 이분들이 집을 빌려서까지 공약집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며칠이면 그냥 공약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약집은 대부분이 전문가나 교수들이 와요. 이 분당에 숨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안 옵니다. 이게 비현실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거를 딱 끼워 맞추려고 지금 이런 옆집에다가 이걸 일부러 빌려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밥 나눠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진짜 이거는 너무 끼워 맞추는 거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대학 교수들이 공약을 만들어 갈 때 이렇게 집으로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억측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이재명 후보 자택의 옆집에 대한 공방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의 중대 고비마다 끝, 마지막을 강조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을 언급한 건 불과 2년 전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터널을 나올 때가 아닌 터널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도 긴 싸움의 끝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정 제1현안 코로나, 그리고 그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메시지. 매년 찾아온다던 코로나의 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무엇을 보고 장담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코로나를 당장 종식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방역의 신호등을 제대로 켜고 헷갈리지만 않게 정리해주고 이끌어달라는 겁니다. 아직 오미크론의 정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코로나가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변이할지 불확실합니다. 지난 3년간 그렇게도 끝을 말해왔지만 끝이 오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K방역을 자화자찬할 때는 지났습니다. 방역을 완화하겠다면 왜 지금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고 의료 현장은 정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국민들을 부단히 설득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던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지 아니면 각자 도생의 길로 국민을 내모는 건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는요.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투약 연령과 대상을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로 제한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투약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매주 치킨과 햄버거 등 12개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이 공표됩니다. 정부가 물가 관리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 가격을 7.9%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인상도 예상되는 가운데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가격은 병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정식 공판이 목요일에 열립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차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자, 홍 앵커, 날씨가 풀린 듯 하더니 또 추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0도, 대구 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보온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제주도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산간에 오후 6시 정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오겠는데요.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주의 시작인 내일은 중부지방에도 눈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출근길 중부지방에 눈이 날릴 수 있고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갑니다. 목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춥겠습니다만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좀 오르는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